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선생님 그 경력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선생님은 사회학자지 역사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역사학자가 아니면서 이 사업을 맡으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는 그 이재봉 교수의 질문을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3.1 운동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역사적인 감동을 기억하고, 기억만 하면 뭐합니까? 기억이 오늘의 잘못된 여러 가지 현실을 타파하고 보다 밝은 미래를 여는 일은 학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사회학자든 역사학자든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1 운동의 감동을, 오늘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밝고 맑은 평화로운 자유로운 정의로운 통일된 조국을 세우는 일에는 모든 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이 무슨 역사학회 한 연장으로 보시는 거는 참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과 건국 정신으로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지향할까 하는데, 예. 그럼 선생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 이걸 한 10분 정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100년 전에 일어난 3.1 운동이 왜 그렇게 큰 감동을 줬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릅니다. 왜?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교과서에서 못 배웠기 때문에. 왜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교과서에서 지난 그러니까 1945년 이른바 해방 광복된 이후에 못 했냐면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조국이 분단되면서 분단된 남쪽 반쪽에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배 세력이 3.1 운동의 감동을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몹시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1 운동에 대한 팩츄얼한 사실적인 가르침이나 감동적인 가르침은 더더구나 전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 10분 동안 시간이 있다면은 이 감동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한반도 조국 땅에는 어느 지역이나 계층이나 종교나 이런 데 나이에 세대 국가되지 않고 전 민족과 전 민중이 들고 일어서서 10년 전에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맞싸웠습니다. 싸우는데 가열차게 맞싸우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이유가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그때 17살 먹은 소녀 유관순 소녀가 태극기를 들고 독립선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장 바닥에서 이제 그 3.1 운동을 했는데 그때 3.1 운동 평화 시위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니 무자비하게 총칼로 다스렸습니다. 무자비하게 총칼로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서 소녀 유관순은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만세, 독립 만세만 불렀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유관순 누나가 지금 살아계시면 118세가 되는데 나는 영원히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팍 속에 누나로 사라질 겁니다. 나 같은 80 중턱이 돼도 누나입니다. 그건 하나의 민족이 갖게 준 하나의 그 아름다운 명예죠. 이 누나가 죽으면서 한 말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유관순 누나가 죽을 때 감옥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낸 사인이 죽은 이유가 왠지 아세요? 죽은 이유가요. 이 교과서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사인이 방광파괴예요.
일본 헌병이 그 소녀를 어떻게 그 몸을 다뤘길래 방광파괴라고 죽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서 유관순 이 누나가 남긴 말이, 내가 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내 조국을 위해서 죽을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폭력으로 했단 말이야. 가장 잔인한 무단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 평화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신성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이 유한선 혼자만 아니고, 그때 전 민중적으로 뭐 기생도 나오고 뭐 백정도 나오고 뭐 다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곡이란 뜻이 1919년 우리나라에만 감동을 준 게 아니라 옆나라에 중국에도 감동을 줘서 5월 4일 날 북경대학 학생들이, 일본이 벌써 그때는 중국 대륙을 침탈하려고 이미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고요. 한반도를 먹으면 그걸 다리로 해서 자기들 침략한다는 걸 알고 있던 중국 대학생들이 깨서 반일본 제국주의 시위에 나섰는데, 그게 이 조선반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비폭력적으로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북경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남긴 삐라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오체투지에 고행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대학생들에게 그런 감동을 줬다. 뿐만 아니라 인도로 가서요. 인도 영국 제국주의와 싸웠던 간디의 수제자였던 네루가 역시 영국 제국주의와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딸 유관순 정도 되는 어린 딸 네루에게, 그 딸은 나중에 인도의 수상이 됩니다. 그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모아서 세계사 편람 1, 2, 3권이 있는데, 그 2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편지 쓰기를, 저 반도에, 조선 반도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거기는 일본의 학정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항간 적이 있다. 쭉 쓰고 나서 가열차게 항했다. 그런데 그 편지 마지막 보면 말이죠. 너도, 자기 딸 보고, 너도 그게 반도에서 일어난 그 반일 제국주의에 싸웠던 사람들 가운데 너와 같은 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여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너도 알면은 감동할 것이다. 감동할 것이다, 이게요. 그게 이제 네루라는 사람은 간디의 비폭력 평화 운동을 도와줬던 사람이죠. 아이고, 간디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인도 민중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들리는 소리 듣고 부러워한 것이죠. 지금 잠깐 말씀하신 가운데 간디 얘기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폭력의 상징이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함석헌 선생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인데 간디가 그로부터 5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올해가 150주년 기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어요. 인도 총리 초청으로. 거기에서 간디와 우리 3.1 운동을 연결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폭력 저항이라는 거죠. 3.1 운동이. 지금 알고 계셨죠? 예. 네.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간디와 비폭력 운동, 여기에 우리 이제 3.1 운동이 포함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한테 이 위원장을 맡기신 분이 문 대통령입니다. 뭐 맡기실 때 지금 이제 우리 이재봉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역사학자도 아닌데 왜 나한테 맡기는가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했는데, 그때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제강점 35년 동안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소망을
분단 74년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왜 일제시대는 그 강점을 했으니까 우리가 못했죠. 그러면 왜 태평양 경제 끝나고 나서 74년 동안에 분단된 상황에서 못했느냐? 분단된 남쪽에 아까 제가 지도자들이 친일, 냉전, 반공 세력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의 그 비폭력 평화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그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폐가 누적됐으니까 우리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감동적인 3.1운동을 100주년 맞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주체 세력이 친일적이지 않고 3.1운동적인 평화 정신으로 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좀 위원회가 좀 도와달라.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큰일 났다. 이건 어떻게 이게 1, 2년 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3.1운동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공공적이고 변혁적이고 그렇게 힘이 있는 운동이었는 것만은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프로그램 가운데 자랑할 만한 거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3.1 선언문을 만든 최남선 선생의 그 선언문은 저 같은 늙은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참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을 읽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일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학자들 다 한글학자, 역사학자들 그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금년 3월 1일 광화문에서 대통령 모시고 그 할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앞에 파라그래프 읽고 그다음에 읽으면 쭉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쉬운 걸 번역한 걸 읽었는데 모두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너무 어려운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몰랐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새 역사를 만들자 이거죠. 이제 친일 냉전 세력은 가고 새로운 민주 평화 세력이 오라. 근데 오늘 이제 그 3.1 운동 100주년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 그 직함에도 나오듯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국일을 어디로 기준하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1919년에 우리가 건국됐다 이러한 주장이 있기도 하고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국이 됐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이런 이제 특히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요? 그 정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감동적인 3.1 운동이 전 국민과 민족을 격동시켜서 비폭력으로 나오게 했고 세계도 찬탄을 했는데 그 정신이요. 바로 애국자들 가슴 속에 확 불을 질러 가지고 나라는 빼앗겼으니까 강토는 없으니까 주권을 일본이 빼앗아 갔잖아요. 강토도 빼앗아 갔잖아요. 국민도 빼앗아 가서 황국 시민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만주나 시베리아나 미국이나 뭐 흩어져 있던 국내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상해 모여서 임시정부를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었는데 그 헌장을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란 말은 대한제국과 여러분 비교해서 말해야 돼요. 보면 압니다. 대한제국은 왕제입니다. 왕이 주인이 되는 건데 얘는 민국,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제1조에 주권 재민의 사상이 이미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호와 이름뿐만 아니라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분도 독립운동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있었는데 그분이 초대 거기 대통령 잠시 했습니다. 탄핵이 됐지만은 됐는데 이분이 그 후에 1948년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들고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은 북한의 단독 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 민족이 국가로 적대적인 국가로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이승만 씨가 1948년 8월 15일 날 세운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다. 이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되려 그러면 3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사람이 국민이 있어야 하고, 둘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상해 1919년 무슨 거기에 세 가지 다 없었다. 그러니까 국가일 수 없다.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그게 대한민국의 건국의 날이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높이 존경하신 분들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면서 그 전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것을 분명히 박아넣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그날을 건국 20주년이라 그랬어요. 29주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소위 건국절 논의자들이 자기가 모시는 이승만 씨가 건국 29년이라는 것은 1919년 4월 11일 그게 건국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논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잘못된 이야기인데 왜 잘못되느냐.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었다. 그 세 가지는 일본 놈이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해야 돼. 임시정부가 그 법통을 이은 거죠. 그러면 1948년 8월 15일은 뭐냐? 그것은 정부 수립날, 제1 이승만 대통령 시행하는 제1공화국의 수립날이죠. 건국날은 아닙니다. 올해 북한하고 공동으로 이거 기념사업 하시려고 그랬죠. 3.1운동. 이렇게 의미가 크고 감동적인 기념일인데 우리 남한만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북한하고 같이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네. 무산될 거라고 예상 못 하셨어요? 예상은 반쯤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 인식이 좀 다르잖아요. 남북이. 북쪽에서는 주로 김일성 항일 무장 투쟁을 거의 유일한 독립운동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에 관해서 큰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간격이 커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간격을 좁힐 수가 있을까요? 예, 간격 좁히기 전에 왜 올해 그게 될 듯하다가 안 되고 그렇게 됐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부가 그쪽하고 북쪽하고 이야기할 때 잘못 이야기했어요. 우리 통일부가 조금 현명치 않게 이야기했어요. 3.1 운동에 관해서는 북한이 거부감을 안 느낍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록 김일성의 방식과 다르게 비폭력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비폭력이 폭력보다도 감동 더 수준 높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시비는 안 겁니다. 유관순의 죽음 뭐 여러 가지로 그 북한에서도 평안도에서도 굉장히 3.1 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임시정부 문제가 오면은 지금 우리 이재봉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거부감이 큽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주동이 돼서 했다라고 그쪽은 판단하기 때문에 무장 투쟁을 했던 그쪽 전통과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정부 쪽에서 기대한 것은 비록 임시정부를 축하하는 일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3.1 운동 정신만은 가능한데 우리 정부가 그걸 제대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그 두 개를 뭉쳐가지고서 하다고만 저쪽에 반박이 일어나서 못하고 온 거예요. 그걸 분리해서 3.1 운동만 하자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1993년 2월에 출범했었죠. 김영삼 정부, 우리가 이제 문민 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군사 독재 정부였잖아요. 그러냐 노태우 정부는 한 반쯤 이제 섞여 있었지만은 그래 이제 군사 정부가 끝났고
이제 문민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문민 정부라고 했어요. 그 문민 정부 처음, 그러니까 일대 통일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를 선생님께서 쓰셨던가요? 취임사를 쓰셨는데 그 취임사에 아주 유명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아주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그때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오해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의 동맹 우방이라면은 미국이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하고 이제 같은 민족인 북한보다 낫다는 소리냐? 저 빨갱이 통일부 장관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으셨죠. 그다음에 선생님 그 책을 보니까 저는 제가 몰랐었는데 그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 대목을 몇 번 읽어보고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느냐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 동맹이 어느 나라인지 좀 헷갈렸다고.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어떠한 취지로 예, 어떠한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하신 건가? 예, 우선 김일성 주석이 헷갈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헷갈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 어, 좋아한 것 같아요. 그 김일성 주석과 가까운 그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대학의 통일문제연구소의 책임자였어요. 그분은 마침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니던 교회 그 교단 보수 교단의 아주 거물 목사님이세요. 서울의 후암교회 담임 목사하신 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피안도 사람이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한테 샤론을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제가 통일부 총리 있을 때인데 한 박사님 내가 지금 며칠 전에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오찬을 같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보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오십시오 하고서 제가 사무실에서 그 이야기 지무실에 이제 초청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단이 있어요. 식단에다가 김일성 주석이 한 이야기를 막 새카맣게 깨알같이 써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그때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알려드릴 일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시간을 좀 내주시죠. 그러니까 내일 10시 오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10시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야, 이게 어떻게 남쪽에 그 한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놀라운 일이다. 기가 막히게 옳은 이야기를 했다 하고 굉장히 감동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김영삼 대통령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식단인데 새카맣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둘이 찍은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알다 말다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김영삼 대통령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이재봉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고약한 이야기로 들려가지고 그래 우리 동맹인 미국이 북한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전 국회 나가서 야단만 여러 번 참 시달렸습니다. 그걸로 시달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부터 저한테도 딱지가 붙었어요. 그렇게 멋진 취임사를 내고 또 선생님께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는데도 김영삼 정부 때 통일 문제 전혀 진척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꼬여버렸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서 좋은 점도 많이 하시고 대통령 나서 뭐 하나회
군사 사조직 그것도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경제 정의도 실천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안 가도 다 이게 해체하고 참 잘하셨는데 그 가족사의 불행한 게 있어서 그 모친께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인간의 근본적인 그 사회화 자랄 때 그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교묘하게 활용한 주변 사람들의 노력도 소위 그 냉전 친일 세력이 그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모 노인을 집으로 가족 품으로 보내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말 역사에 남는 괄목할 만한 평화 진전을 만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한 것이 못내 저는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개인사, 그러니까 당신 어머님이 한국 전쟁 중에 공산군한테 이제 목숨 잃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비슷한 사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특히 저 선생님 아마 다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서광선 목사님 아시죠? 그러니까 세계 YMCA 총재하고 이화에 대해서 신학 강좌하시고 그분이 아버님을 잃었어요. 6.25 때 공산군한테. 그 다음에 선생님 가장 친구 저하고 맺으신 김동수 교수님, 그러니까 장로님이죠. 그분도 당신 아버님을 한국전쟁 때 총살로 잃었죠. 그 다음에 김상근 목사님, 그 이제 군산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아버지를 잃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예수를 사랑하라는 그 기독교 가르침에 따라서 북쪽하고 화해 협력에도 앞장서고 계세요. 그럼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고 선생님도 가장 가까이 계셨고 선생님 신학자고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셨는데 좀 어떻게 대통령 예. 마음을 좀 바꿀 수가 없었습니까? 네, 그게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통일 부총리 임명을 받고 그게 93년 2월 26일인데 3월 1일 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아침 7시에 대통령께서 부총리와 단독으로 조찬하고 싶은데 나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무슨 일 이야기는 안 하니까 제가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금방지게 총리가 있는데 부총리가 먼저 대통령하고 독대하면 그건 미움받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 생각했는데 뭐 대통령께서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아침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나를 불렀던 이유는 통일 문제 때문이 아니고 아니 언론들이 지금 김영삼 정부의 출범을 어떻게 묘사하는고 하니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가 6공화국 아닙니까? 그죠? 전두환이가 5공화국인데 이것은 6.5공화국이다. 왜냐하면 그 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기 때문에 문민정부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나를 불른 거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저 숫자 떼면 됩니다. 1공화국, 2공화국 뭐 이제 그 숫자 쓸 거 없고요. 그 김영삼 정부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가지고 그러면 나 사람들이 건방지다고 생각 안 할까? 아닙니다. 미국 보십시오. 케네디가 대통령이면 케네디 정부고 아이젠하워 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고 미국이 우리보다 덜 민주적이어서 숫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숫자가 떨어져서 오늘까지 숫자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불렀다 그런 게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서 내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통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그래서 내가 이인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들어서 아시죠? 세계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세계 인권 단체에서 가장 주목하는 정치범이고 사상범인데 그쪽에서 석방하라는 압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통령님께
이제 숫자도 떨어졌으니까 1공화국 이것은 문민 독재고 박정희 이후부터 붙은 숫자는 그 군사 독재니까 이제 군사 통치는 권위주의 통치는 끝내고 문민정부 시빌리언 가버먼트 민주적인 정부니까 숫자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민주적으로 남북관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을 악마화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는 서로 악마화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그쪽에서 눈 때리면 우리도 눈 때리고 그쪽에서 이 때리면 우리도 이 때리면 서로 병신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한 가지를 붙였어요. 여기 원광대학은 또 종교적인 그 열정이 강한 대학이니까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내가 그랬어요. 대통령께서도 교회 장로님이시죠. 저도 교회 장로인데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북한이 원수인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적입니다. 주적이니까 사랑해서 주적 관계, 원수 관계를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서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래 부부 생활 못합니다. 저 남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인류대학 나왔기 때문에 뭐 잘생기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면 그 때문에는 없어집니다. 뭐 병 나면 약해지고 돈은 생기다가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진짜 두 부부가 평생 해로하려 그러면은 불구하고의 사랑. 진짜 부부간에도 오래 사랑하고 살려면은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북간에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대통령이 가만히 계시면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북한보다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몇 배라는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 1993년 현재 우리가 14배 잘 살았어요. GDP로. 지금은 3, 40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나 형이 말이죠. 나보다도 24배 못 사는데 뭐 그쪽에서 조금 도전한다고 때렸다고 그것도 때리고 하느냐. 진짜 힘센 사람들은 맞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대통령이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유도 구단이 지보다 덩치 큰 유도 막 배우고 시작하고 길가 가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진짜 유도 구단은 씩 웃고 지나가지. 예? 그 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니까 북한은 1대1로 이는 이 눈은 눈 함무라비 법전이나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보복적 정의에 의한 관계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이모 노인을 보냅시다. 이모 노인 지금 70 몇 세가 됐는데 가족 품으로 보내는 것은 인도주의고 이것은 원수 사랑하는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하셨지만은 웃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그 이제 그렇게 실천하셨는데 그것도 실천하는 방법이 그럼 저한테 지난번에 나한테 독대할 때 이야기한 거 기한해서 올리시오. 그럼 내가 결제할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언론인들을 청와대 모시고 저녁을 대접하는데 막 언론인들이 막 아첨을 한 거야 대통령한테. 당군 일에 지지도가 94%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94%는 당군 일에 없었습니다. 근데 막 정말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안과 때리 부수고 막 이럴 때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포퓰리스트적인 본능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언론사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특종을 줍니다. 그리고 탁 터뜨린 게 이모 북송.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는 그때 다른 데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와서 이거 수습하시오. 수습하느라고 내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다 국회 가서 다 당한 거죠. 뭐 이상적인 서울대 교수가
통일을 맡으니까 이상한 짓을 한다고 뭐 했지만은 그 제가 다 삼켰습니다. 삼키고 그 변명한 적이 없고 오늘 한반도는 아프더라도 이 책에서 최초로 제가 그것을 제가 이제 밝혔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잘 못 알아들 텐데 장기수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전향 장기수. 그러니까 과거에 북쪽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온 간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쪽에서 빨치산 투쟁을 했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이제 사상범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2, 30년 감옥에 거둔 뒤에 그 사람들 이제 풀어줄 때 전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믿지 말고 우리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런 거죠. 이제 이 많은 분들이 나는 신념과 양심을 지키겠다. 그래서 전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전향, 전향하지 않는 장기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그 중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 한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분, 그분을 이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복하자는 게 아니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 협력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말썽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책을 쓰시면서 제목이 한반도는 아프다예요. 한반도가 언제부터 왜 어떻게 아픈 겁니까? 예, 그냥 그간 잠깐만. 예, 네. 이게 참 잠깐 이야기하기 힘든데요. 한반도 역사를 1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895년 청일 전쟁으로부터 보더라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중국 같은 대국을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청일 전쟁 때까지 일본 당국이 어떻게 아시아 사람들을 아시아 지식인들을 특별히 그 설득했는가니 돌아져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서구의 강대국들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색 인종 이 후진국들을 땅을 강점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동양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저 백인들의 패권주의에 대해 맞서자 이렇게 말했던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 이기자마자 제일 첫 조치가 같은 아시아에 있는 대만이라고 하는 섬을 식민지로 먹었어요. 그때 그 일본에서의 동양평화론 유색인종들이 뭉쳐서 아시아인이 뭉쳐서 백인 패권주의에 맞서자고 하는 동양평화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깨달았던 사람 가운데 안중근 씨도 있었고 윤치호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픈 것이 왜 아픈가 하니 대만이 삼켜지자 꼭 10년 후에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일 전쟁은 러시아 같은 큰 유럽 나라를 이 동양의 이 해양 이 섬나라가 이기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겼어요.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를 아프게 한 게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해서 일본의 수상 가쭈라와 미국의 비율빈 영토 총책임자 커미셔너 뭐 총독 같은 거죠. 테프트는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현재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밑에 최고 참모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둘이가 뭐 부끄러웠는지 밀약을 했어요. 이쪽 메모란덤인데 내용이 이겁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시오.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비율빈을 식민지로 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간섭하지 말라.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일본은 우리 조선반도를 식민지로 삼고 미국은 비율빈을 식민지로 삼아서 본격적인 영국의 대서양 시대를 끝내고 태평양 지배 시대를 열겠다. 이걸 한 겁니다. 여기에 일본과 미국이 같은 해양 국가로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905년 한일 소위 이 늑약, 이
의사 보조약 같은 거 맺었고 그 후에 5년 후에 나라를 강점당했거든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이거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 은근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교과서가 제대로 안 가르쳐요. 아프지요. 그러면 35년 동안 강점당하고 경제적인 수탈, 정치적, 문화적인 차별, 언어 뺏기고 성도 뺏기고 그리고 우리 누나뻘들은 징발돼서 위안부되고 아재뻘들은 징용돼서 끌려가서 고생당하고 우리 형님뻘들은 학교 다니다가 군대로 징용되고요. 징병되고 그런 아픔을 겪어가지고서 이제 1941년 태평양전쟁에 일본이 일으켰는데 일본이 패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제법으로 패전한 나라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즉각 패전되면서 우리를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야 돼요.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 강점당한 나라이지만은 하여튼 그런데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는 조선반도는 이건 강대국 소련과 중국의 소위 세계 이 패권 경쟁 전략 과정에서 우리는 각 강대국의 대리 전쟁으로 휩쓸려서 오늘까지 냉전 70몇 년, 열전 3년에다가 냉전 70년 가까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아파도요. 그저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고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아픈 거예요. 한반도는 이렇게 아팠어요. 분단이 우리 때문에 됐나? 아니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두 쪽이 나든지 네 쪽이 나야지 왜 그 사람 밑에서 36년간 이미 고통을 당한 우리 민족 왜 두 조각이 나야 해요? 왜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늙은이들도 관심이 없는 거야. 난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는 아프다고 한 거예요. 우리 남쪽에서는 기독교인 가장 많습니다. 북쪽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약한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주체 사상의 일종의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이제 90년대 초부터 북쪽의 주체 사상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주체 사상의 뭐 공통점 차이점 같은 것도 토의하셨을 테고요. 저도 그에 대해서 뭐 글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 신학교에서 기독교와 주체 사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쪽의 주체 사상, 가장 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주체 사상하고 남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하고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통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우선 주체 사상이라는 걸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신학적인 담론으로 보면 돼요. 근데 제가 1991년에요. 제가 미국 망명 갔을 때 그 머물렀던 스토니 포인트 미 장로교 선교센터에서 남북 간의 학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이재봉 교수가 지금 지적한 주체 사상과 그 기독교의 복음 관계를 토론했는데 뭐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뉴욕에 있는 중앙일보 특파원이 나는 그때 서울대교에 복직하고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한 교수님하고 그쪽에 그 주체사상 연구소장 박성덕 씨라고 최고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대담을 하라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에서 2시간 동안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대담을 하면서 제가 좀 박성덕 소장을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했어요. 이를테면 주체사상에서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은 어떻게 현재 북한의 현 실정에서 인민과 혹은 개인이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걸 지적하고 예수님은 참 민중의 발을 씻기고 그야말로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이 밑바닥 민중으로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그런 점에서 다른 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내 시간이 없으니까
91년 그 가을 월간 중앙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예. 그냥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어떠한 공통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접점을 예. 찾아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공통점보다도 주체 사상이든지 기독교 신학이든지 거기에 정치 집권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되거나 지배 프레임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안 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보면은 기독교가요. 아까 장로님이라 그러면 뭐 굉장히 그 뭐 예수에 가깝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문제는 한국 교회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너무 예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어떻게 북한하고 그 동질성을 회복하느냐보다 훨씬 더 걱정해야 할 문제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주제가 3.1 운동과 뭐 임시정부 아니에요? 임시정부에 대한 시각은 남북에 이제 차이가 크지만은 3.1 운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쪽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느냐. 아무튼 남북 사이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 기독교 주체 사상, 또 북쪽에서 이제 가장 큰 종교가 천도교죠. 그러니까 종교 인식도 좀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념과 사상과 체제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을 못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그 세계 여성 운동 평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이 평화 문제를 논했는데 세계적인 스타이넘이라고 하는 여성 운동가도 오고요. 위먼 크로스 DMZ 운동하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스타이넘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킴푹이라고 하는 월남의 한 그 여자 대표 평화 운동가가 왔는데 그 여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월남 전쟁 때 미국의 네이팜 폭탄으로 맞아가지고서 막 피부가 상하고 빨가벗고 8살 먹은 여자아이가 온몸 빨가벗고 나체로 울면서 뛰어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왔길래 그분하고 스타이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킴푹이라고 하는 월남 평화 운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후에 이제 종교로 귀의를 해가지고 증오보다는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증오보다도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깊이 하고 넓이 할 수 있다. 높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남북 관계에서 적십자 있을 때나 다른 때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하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preemptive strike. 전쟁하는 당사자들은 이기기 위해서 선제적인 폭격을 한다. 클린턴 같은 사람도 연변 핵시설을 이 선제적 폭격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염려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 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전쟁하지 않는 방법은 양쪽 다 preemptive strike에서 preemptive love로 바꿔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제로 제레미 코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평화운동가가 중동에서 그 일을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레미 코튼을 치보면은 그 사람이 중동에서 어떻게 해서 그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 그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우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심장병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 풍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수술 못 해주잖아요. 그 제레미 코튼이가 돈을 모아가지고 외과 의사를 보내가지고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린아이를 수술해줬어요. 수술해주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탈리반이나
이 극단적인 무장 투쟁하는 사람들을 충원을 못하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제. 사랑의 맛을 보니까 그 운동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남북이 서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를 생각하지 말고 프리엠티브 러브 하는 것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